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40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거기 거실 및 직통계단 등 하고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건축법에 들여다보면 시행령에서 엄청나게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는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이 7문제가 나는데 그중에 여기 거실 및 직통계단 등 쪽에서 한 문제가 나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기본서는 여기는 원래 책에 있는 내용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써놓지 않은 겁니다. 원래 법조문에 있는 거에 10분의 1 정도만 기본서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것들만, 또 출제됐던 것들 그것만 뽑아서 놓은 거지 여기서 꼭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찍고선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거실에서는 반자를 설치해야 된다. 반자가 뭐죠? 개념 정리만. 요거 하얀 거. 지금 우리 이렇게 천장을 들여다보면 위에 있는 천장 바닥에 시커먼 거나 또는 거기 전기줄 같은 것들 또는 배관 같은 게 지나가는 거 그거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보이게 이런 반자를 치는데, 이런 반자가 필요 없는 시설들이 있더라. 아직 요까지는 시험 문제 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써도 괜찮은 것들, 그런 건축물에는 반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추락 방지 시설 해가지고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다가 창문을 설치할 때는 높이 1.2m 이하 되는데 창문 설치하면 애들이 잘못하면 그 창문 밖을 내려다보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 직통계단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직통계단이라는 건 개념 정리만 하죠. 아직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다고 치자. 가정하죠. 그러면 이런 건축물들은 어디로부터 각 거실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 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들이 쭉 안에 있는데 문제는 화이어, 불이 났다,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문을 떼어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까? 아니야.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전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기가 차단이 돼버려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서버리면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서 통닭구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럼 뭐 가죠? 계단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계단이 직통계단이라는 게 피난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이때 피난층이라는 건 지상으로 통하는 그런 층을 피난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난층까지만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약간 들어갈 건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냥 듣자. 자, 그러면 이 피난층까지 가서 밖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층이 바로 피난층, 즉 외부하고 연결되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는데, 그 피난층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계단, 이걸 무슨 계단한다? 직통계단. 직통계단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여기서부터 화이어 해가지고 지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따라서 쫙 가가지고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문제가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복도에는 이미 뭐가 들어차 있죠? 연기들이 불이 났을 때는 복도에 연기가 차 있잖아. 그럼 그 연기를 피해서 계단까지 가서 내려가려면 문제는 너무 멀으면 가다가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연기에 질식해서 계단까지 가기 전에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랬으니까 거실의 각 부분이라는 건 또 입지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공간이 나오겠죠? 이 안에. 그럼 여기 창문이 있는 데서 일단 숨을 들어 마시고, 이 창문에서 술을 들어 마시고선 거기서 참고선 가서 밖으로 나가서 여기까지 가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참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대략 몇 미터가 될까요? 그거 가는 데서 거기 나온 거야. 원칙은 몇 미터입니까? 거기 세 번째 줄에 마지막 부분에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즉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얼마?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숨을 참고 갈 수 있는 거리를 30m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30m를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게 60m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시 직통계단을 더 넣어야 된다. 여기다 직통계단을 넣어서 그때는 뭐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30m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직통 계단을 더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길쭉한 길은 건축물을 보면 직통 계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두 개를 두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30m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 어떤 때는 50m, 어떤 때는 40m, 어떤 때는 75m, 어떤 때는 100m.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만 그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저런 직통계단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만 정리하시죠. 그 밑에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라는 게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 얼마 전에 출제됐던 겁니다. 그건 첫째,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었죠. 적어도 초고층 건축물이 되려면 층수로서는 몇 층이죠? 적어도 50층 이상 되는 거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면 그때는 이걸 뭐란다?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쪽 롯데월드, 그 롯데타워 이런 것들은 약 100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50층 이상 됩니다. 그런 게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럼 초고층 건축물은 중간중간에 뭘 넣어랍니까?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중간중간에 설치하랍니다. 이 중간층에다가 뭘 만든다?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요 피난안전구역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있단다? 화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죠? 피난안전구역은 바로 마스크 같은 거, 방독면 마스크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숨이 이렇게 심장이 멈췄을 때 그런 거 제세동기, 그 심장 뛰게 만드는 거, 그 제세동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기 가면 이거 밑에 피난층으로 통하는 거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비상 승강기 이런 것도 설치되는 등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바로 중간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랍니다. 얼마 때 만들죠? 30개 층 이내마다 1개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자, 그럼 몇 층? 30개 층 이상이야. 그럼 30층, 60층, 90층, 120층 뭐 이런 식이죠. 바로 이게 30개 층 이내마다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롯데월드에 보니까 뭐 21층인가 24층 옛날에 그거 다 써놨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써 있고 그 다음에 40몇 층에 있고 60몇 층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 층 이내마다 들어가도록 중간중간에 그런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실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피난 안전구역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준초고층 건축물 이건 초고층이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이죠?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또는 120m 이상부터 200m 미만 요걸 뭐라 부른다? 요 사이에 있는 걸 요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을 준, 초, 고층 건축물이라고 부르죠. 그럼 예를 들면 준초고층의 대표적인 거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40층짜리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몇 층? 40층짜리라고 가정하죠. 이건 준초고층 건축물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 설치할까? 그 준초고층 건축물 전체 층수 40층에 2분의 1이 되는 층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되는 층 하면은 몇 층이죠? 20층이 되겠죠. 그 20층에서 상하 5개층이네 그랬습니다. 그럼 상하 5개층이니까 위로다가 5개층 밑에다 5개층 이게 이제 5개층이야. 그래서 이게 5개층 위에도 5개층 코 되는 이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요 중간층 어디에다가 결국 15층부터 25층 사이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요 중간 어디엔가가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 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요 안에다가 어디다가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거기다 설치된다라는 거. 그래서 1개소 이상 설치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다 옆 페이지는 피난계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에서 또는 5개 피난계단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났었는데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개방 공간의 설치라는 게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지문으로 한번 났었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다가 설치한단다. 자, 핵심은 건물에 이게 지피면이면 어디다 설치한다? 지하층에다가 여기다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되는 거?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땅속에다가
공연장 같은 걸 설치한답니다. 그러면 이 지하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공연장 같은 집회장 같은 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시설인데 사람이 수천 명이 들어와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 지하층은 더더군다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게 되면 금방 질식해가지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하층에 바닥 면적가 3,000점 대신들은 공연장, 집회장 같은 걸 설치할 때는 뭘 만들어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만들어 합니까? 옆에다 공간을 이렇게 땅속을 다시 옆에 공간을 만들어 합니다. 그리고 천장은 개방돼 있어야 된다. 막지 말랍니다. 공간이 개방돼 있어. 그리고 여기다 뭐 설치한다? 여기다 직통 계단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거나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밖에다가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게 경사로 같은 거. 우리 경사로라는 건 저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 경사로식으로 다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통계단이나 경사로등을 설치하면 만약에 여기 화이어라고 불이 발생하면 이때 불 연기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쪽 공장이 천장이 개방됐으니까 연기는 일리 빠질 것이고 그럼 연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사람도 이 계단이나 경사로를 따라서 위로 대피해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자. 이게 바로 개방 공간에 설치하는 데 됩니다. 자, 옥상에다 뭐 설치합니까? 첫째, 난간을 설치합니다.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떨어지지 말고 난간 설치하죠? 높이 1.2m 이상 되는 난간. 옛날에 시험 문제 났었는데 요새는 하도 쉬운 것 같아서 시험 문제 잘 안 내는 것 같아. 어쨌든 기본적인 겁니다. 난간 높이는 얼마나? 1.2m. 옛날엔 1.1m였는데 사람들의 키가 커지면서 1.2m로 높여버렸습니다.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또 2층 이상인 층에 설치되는 노대라고 했습니다. 그 노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슬 노자. 이슬이 쌓이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슬이 쌓이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밖으로다가 돌출된 부분이죠. 우리가 말하는 테라스라든지 발코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노대라고 합니다. 테라스, 발코니, 그런 그를 전부 다 우리는 노대라고 하자. 그럼 이때 2층 이상 되는 노대에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만,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은 난간이 있을 필요가 없죠.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출입할 일이 없으니까. 따라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2층 이상 되는 노대에도 사람들 떨어지지 말라고 옥상 광장이나 2층 이상 되는 사람이 출입하는 노대에는 뭘 설치할 것? 난간을 설치하는데 높이 얼마? 1.2m 이상 되는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피난광장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어디다 설치하죠? 옥상의 광장에, 옥상에다가 그 피난광장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어떤 건축물이죠? 5층 이상 되는 층이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또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다. 자, 근데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래서 7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때 몇 층 되는 게 1, 2, 3, 4, 5. 5층 이상 되는 층에 그럼 여기 층이죠. 5층, 6층, 7층. 여기 5층 이상 되는 층에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냐. 다시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 5층 이상 되는 이 층 안에 어떤 건축물들이 들어온다.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 들어오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한마디로 PC방 이렇게 하면 돼요. PC방.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하고 동식물원은 제외한 나머지 문화 및 집회시설, 또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략시설 중에서는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로 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그때 다시 말하면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다 뭐에 관련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 5층 이상 층에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면 되죠? 여기 화이어 합니다. 어디에? 여기 밑에 층에 어딘가 불이 났답니다. 그럼 불길이 위로 다 번져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5층 이상 되는 층에서는 밖으로 뛰어내린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뛰어내렸다면 거의 90% 이상이 죽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 따라서 이때는 뭐 한다? 옥상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가보면 옥상에 뭐 했단다? 뭐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광장을 설치한다. 그래서 몇 층 이상 층에? 5층 이상 되는 층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종류의 업종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디다가 옥상에다가 피난할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할 것,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공주가 뭐죠? 공연장 주점영업. 이게 공주야. 공연장 주점영업. 공주 장례식사니까 공주 장례식장에서 뭐 한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그다음 판문종을 울린다. 그죠? 공주 장례식장에서 판문종을 울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공주 장례식장에서 판문종을 울릴 때는 그때는 뭘 한다? 공주 장례식장 몇 층 이상이야? 5층 이상 되는 공주 장례식장에서 판문종을 울릴 때는 뭐가 필요한다? 그다음 피난할 수 있는 피난 광장을 설치할 것.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헬리포트 또는 대피 공간의 확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몇 층 이상 된답니까?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1층 이상 돼야 됩니다. 그때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그때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그랬죠. 그때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이 합계니까 11층 바다 면적, 12층 바다 면적, 이게 13층짜리라면 13층까지 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이야. 얼마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제 조건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자, 먼저 여기서 11층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는 거죠? 우리 화재 발생, 다 화재와 관련된 거예요. 화재 발생 시에 외부에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대 높이를 몇 미터로 봤다? 11층 미만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11층 이상부터는 외부에서 구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요새 보니까 소복차는 뭐 15층, 20층까지도 올라가던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법을 만들 때는 최대가 10층까지만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따라서 11층 이상부터는 고가사다리가 접촉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11층 이상부터는 더 이상 외부에서 사람을 구조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찰 수 있다. 면적이 넓다는 건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층 이상 되는 층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밑에서 화재가 났다.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고가사다리도 달 수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옥상에 이 무슨 지붕으로 돼 있다? 평지붕. 이렇게 평탄한 지붕으로 돼 있다면 옥상에다 뭘 설치합니까? 헬리포트,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위한 착륙장. 우리 H자, H하고 쓰고 동그라미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바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꼭 헬리포트만 설치하는 건 아니야. 헬리포트 설치 안 해도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위에다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지붕으로 됐다? 경사진 지붕으로 돼 있다면, 경사진 지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위가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가 뾰족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없잖아. 그때는 이 경사지 공간 바로 요 밑에 여기쯤에다가 여기다가 뭔다? 여기다 방을 만들어내. 그래서 그 방이 뭐 할 수 있는 거?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11층 이상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축물에 지붕이 평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옥상에 그 평지붕에다가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 이렇게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다면 경사진 지붕 바로 아래, 요 밑 속에다가, 요 아래에다가 뭘 만들어 합니까?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라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맨 밑에 대피 공간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대피 공간은 어디에다 설치하냐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자,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죠? 여기 아파트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자, 그런데 아파트 층별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단식과 복도식의 차이가 뭐죠? 계단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여기에 지금 노랗게 된 애가 보통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옆에 물론 계단도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예를 들면 1, 2, 3, 4, 5, 6, 7, 7층에 가보자. 그럼 7층에 탄다면 여기가
701호, 이게 702호, 이게 703호, 이게 704호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이때 701호, 702호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701호로 들어가면 되고 702호로 가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계벽으로서 더 이상 넘나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이제 이쪽에서부터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703호, 704호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이런 걸 무슨 식이라 한다? 이걸 계단식이라고 합니다. 복도식은 뭐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쭉 복도 따라서 그냥 다시 701호, 702호, 703호 그러니까 복도에 따라서 쭉 있어서 복도 따라가면서 문 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이것들은 복도식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엘리베이터로다가 두 개 호실이지만 두 개 세대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계단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런 계단식으로 됐을 때 몇 층 이상부터 1층, 2층, 3층, 4층, 4층 이상 되는 여기에 이런 이게 직통계단이, 이게 직통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직통계단이 이거는 701호, 702호도 직통계단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죠. 여기 703호, 704호도 여기 직통계단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아파트들, 직통계단이 쓸 수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가운데는 막혀가지고 더 이상 왕래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가 1라인, 그러죠. 여기가 1라인, 여기가 2라인, 이러죠. 그래서 몇 동, 몇 라인, 몇 라인 이렇게. 그래서 701호, 702호. 703호, 704호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직통계단은 여기만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어. 두 개 이상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식에서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죠? 4층 이상 중에 불이 났을 때는 그때는 만약에 현관 쪽에 불이 나버리면 현관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디 나온다? 이쪽 앞에 베란다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나와보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돼요? 그냥 불길이 자꾸 베란다 쪽으로 밀려 나오면 여기 난간 붙들고 있다가 결국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여기 베란다 쪽에다 뭘 만들합니까?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만들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랍니다. 그게 바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다른 건 아니에요. 아파트로서 몇 층 이상 되는 거? 요 4층 이상 될 때 그 4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요 세대가 한 개의 직통계단만 사용했을지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럼 여기는 몇 층이죠? 403호하고 404호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기다가 뭘 만든다? 각 그는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답니다. 자, 이때 그냥 자기 집만 703호 안에만 대피 공간 만들 수 있고 704호만 별도로 대피 공간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아니면 가운데 그 경계벽 있는 데다가 그 베란다 쪽에다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피 공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원칙적으로 대피 공간의 규모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고 때죠. 그래서 거기 대피 공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대피 공간은 바닥의 공기와 접할,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대피 공간은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으로 구분될 것. 그 다음 것만 해보십시오.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따라서 여기 403호하고 404호가 같이 공동으로 쓰는 대피 공간을 만들 때는 이게 바닥 면적이 적어도 3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각 세대별로 따로따로 대피 공간을 만들 때는 거기는 2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단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예외라는 건 뭐냐면, 대피 공간 안 만들고 그냥 여기 베란다 쪽에 밖에 왜 옆집하고 이렇게 접하는 벽 있잖아요. 경계벽. 그 밑에 그걸 경량구조로 만들었다. 경량구조라고 하는 건 화재 발생 시 발로 다 팍 차면 부서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부시고 그냥 그 옆집으로 다 도망갈 수 있는 거. 실제로 얼마 전에 화재가 어디서 한번 났었는데, 이거는 이게 95년 이후부터 짓는 아파트인가? 그거부터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95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여기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를 벽으로 다 베란다 쪽에 벽으로 막아놓기 막아놨는데, 이걸 경량구조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때는 베란다 쪽으로 나와가지고 옆집에 있는 그 베란다 쪽을 발로 차버리면 부서지면 그쪽으로 피해서 옆집으로 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걸 경량구조로 만든다. 아니면 부서지는 않는데 그 밑에다가 개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개구부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그러면 개구멍이에요. 그래서 개구멍 뚫어놨어. 콜리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구멍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찜찜해. 옆집하고 언제든지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찜찜해. 그래서 보통은 경량구조로 만들어 놓고 여차 싶으면 그걸 부셔버리면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옆집하고 우리 집에 있는 그 경량구조로 되는 여기를
다른 물건으로 다 갖다 싸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그리 대피하려도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못 가버립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공간을 비워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물건을 싸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죠. 자, 407페이지에 창문 등의 차면시설이란 말이 나오죠. 이때 차면시설이 뭡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담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주택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A대지라고 하죠. 여기 B대지에다가 건물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근데 문제는 뭐죠? 요 A대지와 B대지의 경계선, 즉 담장의 중심부를 갖다 뭐란다?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뭐라고 부른다?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부르고, 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몇 미터 이내에 2미터 이내에 뭐가 설치된단다? 바로 건물을 하나 이렇게 주택을 짓는데 이때 뭐를 통해서? 이 창문을 통하여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창문을 설치했고 이 창문을 통하여 이웃집 내부가 들여다보인다면 이런 창문을 뭐라 부른다? 전망이 좋은 창문이라고 부르고, 이런 전망이 좋은 창문은 그냥 둬야 될까? 안 된대요. 여기다 가리개 시설, 이 창문이 이쪽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가리개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 이게 바로 차면 시설을 설치된다라는 말 새겨 듣도록 합니다. 자,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자, 건축물의 안에가 연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나버리면 홀로닥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방화벽으로 해가지고 불길을 차단하는 벽을 만들어랍니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만 태울까? 1000제곱미터 미만만 태우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방화벽으로 다 막아버리는데, 그때 방화벽은 각 구획된 바다 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1000제곱미터 안 되도록 방화벽이라는 게 설치되고, 또 1000제곱미터 안 되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라. 그래서 불은 아무리 많이 타도 1000제곱미터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방화벽으로 구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죠. 다음 페이지, 경계벽의 설치라는 게 있죠. 경계벽이 뭐죠? 건축물의 경계벽, 그러니까 너희들 집과 우리 집을 나누는 벽, 그런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 한번 옛날에 시험 문제 났었는데, 층간 바닥의 설치, 이것도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뭐 낸 것도 같은데 별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났던 거고,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건 맨 마지막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 하고 났는데,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고 나서 바로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건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게 됐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 난 거니까 이건 안 날 겁니다. 위에는 경계벽 설치나 층간바닥의 설치나 범죄 예방 같은 거는 한 번 시험 문제 나면 20년 동안은 출제되지 않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나고 나면 거의 이런 건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개정된 게 408페이지 맨 밑에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 1번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라고 돼 있었어. 근데 거기 개정, 예정, 입법 예고라고 제가 써놨잖아.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었고 입법 예고만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확정됐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다? 그 1번이 싹 지워버리고 1번을 다가구 주택, 여기다 쓰세요. 다가구 주택, 컴마 찍고 아파트, 또 컴마 찍고 연립주택 및 다세주택. 그럼 결국 뭐야? 네 가지야.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요 네 가지 주택에는 뭘 된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이라. 그래서 종전에는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하나만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4개 모든 주택, 4개 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거기 때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작년에 새로 개정돼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외울 건 아닙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올해는 절대 안 난다. 빼고 넘어가죠. 자, 다음 페이지. 방화지구의 건축물이라고 했죠. 우리 용도지구 중에 무슨 지구 있었죠? 방화지구. 자, 여기가
뭐로 지냈다? 방화지구라고 정됐답니다. 그럼 방화지구 안에다가 건축물을 질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거죠. 자,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죠. 방화가 뭐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화재 나면 홀라당 다 탈 수 있는 구조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아무래도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에 잘 안 타는 그런 구조나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게 방화지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불 나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불 났을 때 여기는 불 가능성이 화재 날 가능성이 높고 그때 화재 나더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나 아니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제화시키는 구역을 방화지구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럼 방화지구에서는 첫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세 가지야.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뭐 썼죠? 바지, 보내, 주기 있었잖아. 그중에 지는 지붕틀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주요구조부에다가 플러스 지붕틀만이 아니라 지붕 전체 또 하나 외벽. 세 가지야.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 이것들은 다 뭐로 만들 것?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이때 내화가 뭐라 그랬죠? 내화구조라는 게 견딜래자입니다. 견딜래자, 불화자.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내화구조로 지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 그렇게 내화구조로 해야 되죠.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배 및 첨화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제로 되어 있다.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 주된 건축물이나 부속건축물에 그것도 규모가 3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되는 1층짜리 부속건축물은 규모 작잖아. 이런 건 그런 내화구조로 안 해도 되고 또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만들었다면 여기도 내화구조로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두 번째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방화지구 안에 있는 공작물인데 건축물이 아니야. 공작물인데 뭘 만들었습니까?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 좋아하는 공작물 그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간판이나 광고탑 같은 걸 방화지구 안에다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때 이런 간판이나 광고탑을 건축물의 지붕 위에다 설치한단다. 아니면 지붕이 아니라 그냥 설치하더라도 높이가 3m 이상인 이런 공작물은 무슨 재료를 쓸 것?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그때 주요 불연재료라는 건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가지고 그런 간판이나 광고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을 질 때는 저렇게 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건축 설비와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보자. 승강기 설치하고 그때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완화가 있는데 승강기. 원래 승강기는 어떤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죠? 이건 의무야. 만약에 3층짜리 건물에도 승강기 설치할 수 있을까? 예, 건축주 마음이에요. 자기가 설치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어떤 건축물들? 자, 층수가 몇입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한 층 더 들어가자. 7층. 6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그때 이 건축물에 뭐였죠? 하나의 건축물에 연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연면적이 뭐죠? 각 층별 바닥면적 합계. 그래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되고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는 가운데 뭘 만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여기 엘리베이터 또는 승용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여기다 승강기라는 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이 아니고 자, 이제 예외야. 자, 몇 층짜리랍니까? 6층이랍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래서 6층 이상이 아니고 7층짜리는 안 돼. 6층인 건축물로서 6층짜리야. 6층 건축물로서. 그때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각 층별이야. 한 개 층마다 거실 면적 얼마보다 300제곱미터.
각 층별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요 하나하나가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일개술상에 직통 계단을 설치했다. 아까 계단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직통 계단을 한다 그랬죠? 그런 일개성의 직통 계단을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이런 일개성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그때는 뭐가 필요 없단다? 승용승각이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는 승용승각이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승용승각이 말고 비상용승각에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건축물?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이거는 층수가 아닙니다.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러면 한 개 층을 4m로 계산하면 31m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한 개 층이 4m면 8, 32 대략 8층 정도 되겠죠. 그래서 31m를 초과한다는 건 8층 이상 되는 건축물 대략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그때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상용 승강기는 어떻게 설치할까는 설치 기준이 옆 페이지 나와 있죠. 그것도 글쎄 시험 문제 안 나더라고. 그것도 계속. 다만 설치 방법은 한번 시험 문제 났었어요.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따라서 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몇 대를 설치한답니까? 2대 이상을 설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설치한다? 한쪽에 몰아서 설치할까?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설치할까?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이라는 건 이쪽에 불나면 저쪽 걸 쓰는 것이고 저쪽에 불나면 이쪽 걸 쓰겠다 이 소리니까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 있을 때 갔을 수지. 만약 한쪽에다 몰았으면 뭐 아니면 도죠. 그쪽에 불이 나버리면 다 못 쓰는 것이고 불이 안 나면 2대 다 쓸 수 있다. 이건 비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용은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죠. 또 세 번째 피난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때 피난용 승강기는 어떤 경우죠? 아까 여기 어디 갔어? 이거 바로 초고층 건축물,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즉 50층 이상 된다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된다.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뭘 설치합니까? 그땐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바로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됩니다.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그때는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라. 무슨 건축만? 초고층 건축물에는 그렇게 하랍니다. 이때 피난용 승강기 그 조건이 있죠.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최소한 그건 기억하셔야 돼. 근데 2번 같은 거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단일 구조 하나로 다 연결하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바이인가 거기에 삼성에서 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가 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어떤 식이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재를 불나더라도 일정한 층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하죠. 여기는 위에 층하고 밑에 층은 거의 독립되는 형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승강기도 어떻게 설치하죠? 요게 승강기가 이렇게 설치됐으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옆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이 나버리면 이 승강로가 굴뚝 역할을 하거든요. 불길이 쫙 그게 빨리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걸 막으려고 여기까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서 옮겨가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옮겨서 타고 내려서 옮겨서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층과 아래층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서만 피해를 봐라. 여기서 나면 여기서만 끝나라. 여기서만 끝나라. 여기서만 끝나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려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저런 식인데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는 저렇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단일 구조로 연결해서 설치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게 핵심은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그거 하나는 이거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조건이다. 라는 거. 마지막, 인증받은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완화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능형 건축물이란 말이 나오죠.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이 뭐냐면 지능형 건축물이라는 건 그 안에 AI,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건축물에 대해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그럼 언제든지 내가 화면으로다가 이 건물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들은 뭐 할 수 있죠? 가급적 일부 건축물의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일부 완화시켜 준답니다. 뭘 완화시켜줘? 첫째, 조경, 대지 안에다 조경하는 거, 그 조경 설치 면적을 원래 설치할 면적의 100분의 85까지만 설치한다. 즉 15%는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설치할 면적의 100분의 85까지만 조경하면 이게 강화의 완화요. 완화시켜 주는 거죠. 원래 조경할 것보다도 조금만 하라. 완화시켜 준 겁니다. 반면에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100분의 115까지 완화시켜 준답니다. 그 뭐뭐 완화시켜 주는 거죠? 거기 보면 그런 조경이나 용적률이나 높이라고 돼 있죠. 높이. 이거면 조용필 이렇게 하면 돼요. 조용필 오빠 있잖아. 그럼 조용필 오빠는 얼마까지 한다? 100분의 조경은 85. 용적이나 높이는 100분의 115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 15%니까 이 115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115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112 하면 뭐죠? 범죄 신고. 그죠? 113 간첩 신고. 114 안내 신고. 그죠? 번호 안내. 115가 뭐죠? 여러분들 115 쳐보세요. 뭐 나오나? 예, 전보 전화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축전이나 또는 조전 같은 거 칠 때는 115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안내 줍니다. 따라서 뭐라 그러죠? 조용필 오빠에게 115를 누르십시오. 그럼 조용필 오빠한테 뭐 하려고? 축전, 전보전화. 그래서 오빠 사랑해 뭐 이런 것들 전보전화 찍기 위해서 그때는 조용필 오빠한테는 몇 번을 누른다? 115라는 걸 눌러라. 그래서 전보를 치기 위해서 115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85, 100분의 115. 그렇게 완화시켜주는 게 인텔리전트 빌딩들이더라. 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주로 다시 넘어가서 뒷부분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다음 주에 아마 한두 시간 정도 더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체돼 가지고 아마 중간에 하루씩 강의를 더 보강해 가지고 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왜냐면 다음 5월 7일 이후부터는 요약집 강의가 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약집 강의하고 겹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강의는 빨리 심화 과정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